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와 함께 내려앉았다. 강남의 화려한 넌 사이는 빗물에 번져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제2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방금 막 참석했던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교 파티를 뒤로하고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몸을 싣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성공부 권력, 세상 모든 이가 갈망하는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심장은 오래전 어느 날에 멈춰버린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운전기사인 김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파티에서 만났던 수많은 얼굴들과 그들이 내뱉던 아첨 섞인 말들로 복잡했다. 모든 것이 가면이었고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 진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 섰다. 제 호텔 정문 앞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도로 한복판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술에 취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젊은 여성 직원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내가 감히 내 양복에 와인을 쏟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남자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듯 거칠었고 그의 손에 붙들린 여성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녀렸다. 그녀는 제2호텔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자신의 호텔에서 자신의 직원이 공영에 처한 상황이었다. 평소라면 그저 김비서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말았을 일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지훈은 차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니, 그의 시선은 이미 그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 순간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아주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굴욕과 공포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빛을 담고 있는 저 눈동자. 유진아, 서유진. 그의 기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10수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 가족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그의 첫사랑. 죽었을 거라고, 아니 죽었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체념시켰던 바로 그 소녀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쏟아지는 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슈트가 차가운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유진에게 향해 있었다. 그 손 놓으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훈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소란의 중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술에 취해 있던 남자조차도 지훈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에서 강지훈의 얼굴을 모르는 재계 인사는 없었다. 제2그룹 강지훈 회장님.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유진의 팔을 놓았다. 유진은 그 반동으로 휘청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지우는 남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유진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그의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창백했다.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어려 있었지만 그 깊은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긴 10수년의 세월이 흘렀고 앳된 소녀는 이제 냉철한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유진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제2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놀라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사과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흠뻑 젖은 유니폼과 추위에 떨고 있는 가녀린 어깨에 머물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자신의 유진을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는 뒤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김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김비서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술 취한 남자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일은 저희 쪽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죠. 남자는 사색이 되어 연신 허리를 숙이며 자리를 떴다. 이제 그 공간에는 지훈과 유진, 그리고 멀찌감치 서 있는 김비서만이 남았다. 가자. 지훈이 유진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네, 어딜. 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유진은 당황하며 그의 손을 피하려 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하늘 같은 회장이 자신에게 이러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경계심이 가득한 그녀의 눈빛에 지훈의 마음이 아려왔다. 이런 모습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지. 일단 비부터 피해야 해. 그의 말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따뜻한 온기와 고급스러운 향기가 유진을 감쌌다. 그녀는 저항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그가 이끄는 대로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이질적인 이 공간의 호화로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옆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대저택 앞에 멈춰 섰다. 내리자. 지훈이 먼저 차에서 내리며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집사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쪽은 손님이다. 따뜻한 물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집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유진을 안내했다. 유진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거대한 저택의 내부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곳에 와 있는지,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유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채 넓고 아늑한 게스트룸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수프와 빵이 놓여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과 안정감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유진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난 10수년의 세월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J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 명망 높던 서 교수의 가족에게 대체 어떤 비극이 닥쳤던 것일까? 지우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서유진, 오늘 J호텔 정문 앞에서 만났던 그 직원.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알아봐. 10수년 전 서정학 교수의 일가족 교통사고 사건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위스키 잔을 채웠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복잡한 심경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있는 게스트룸 쪽을 바라보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가 있었다. 기적처럼 다시 찾은 그의 첫사랑. 유진아,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0수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그의 세상 전부가 되어 돌아왔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들이 재회한 이 비 내리는 밤부터 다시 돌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지훈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은 이제 오직 서유진을 향해 뛸 것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두꺼운 벨벳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밝혔다. 서유진은 낯선 포근함에 눈을 떴다. 정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에 소동 쏟아지는 비,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의문의 남자까지도. 하지만 몸을 일으키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실크 잠옷의 감촉과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의 풍경은 이 모든 것이 냉검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은 그녀가 속한 세상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다.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그리고 그 비극이 남긴 상처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그녀는 지금 스스로 만들어온 방어벽의 가장 중심부,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와 있었다. 도망쳐야 해.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손님 일어나셨습니까?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어젯밤 집사 옆에 있던 가정부였다. 유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살짝 열리고 그녀가 깔끔하게 개어진 옷가지들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가정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옷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유진의 시선은 옷에 머물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소재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슬랙스였다. 자신의 낡은 옷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옷이었다. 이 저택의 주인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방을 나섰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것이 최선이었다. 웅장한 다이닝홀에 들어서자 거대한 원목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강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유진이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잠은 잘 잤나?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앉아. 아침 식사부터 하지. 지우는 신문을 접으며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하인들이 들어와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 신선한 샐러드를 차려주었다. 유진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제 그 남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할 테니. 지훈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진에게는 섬뜩하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돌아갈 곳이 있나? 어젯밤 네가 살던 옥탑방은 이미 정리시켰다. 네,
그게 무슨... 유진의 눈이 커졌다. 지우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 위험한 곳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건 현명하지 않아.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은인이라지만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다.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저는 회장님의 신세를 질 수 없습니다. 제발 그냥 제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자 지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나는 네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서정학 교수님, 내가 아주 존경하던 분이었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흐릿한 안개 속에 갇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그녀를 찔렀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 로봇공학의 권위자였던 다정한 아버지가 어린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웃고 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는 한 소년이 있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보물이 담긴 타임캡슐을 나무 아래에 묻고 있었다. 지훈 오빠, 우리 꼭 다시 와서 열어봐야 해 라고 말하던 어린 자신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기억 속 소년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다. 우리 어릴 적 친구였어. 기억 안 나 양평에 있던 너희 가족 별장에서 매년 여름을 함께 보냈잖아. 지우는 그녀의 기억을 자극하려는 듯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다. 양평 별장. 그곳은 유진의 행복이 시작되고 끝난 곳이었다. 장면이 바뀐다. 칠흑 같은 어둠 세차게 쏟아지는 비. 자동차의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유리가 깨지는 굉음.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아버지가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머리를 강타하는 끔찍한 고통.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유진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제2그룹 본사 40층 최민혁 전무의 사무실. 최민혁은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야망과 잔인함을 숨기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제2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었다. 어젯밤 회장님 동향 보고입니다. 그의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든 최민혁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사교 파티를 중간에 나오고 호텔 앞에서 여직원 문제에 직접 개입해 심지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최민혁은 강지훈을 잘 알았다. 그는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와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 여직원 신상 정보를 올려봐. 잠시 후 비서가 태블릿 PC에 서유진의 인사기록 카드를 띄워주었다. 평범한 이력서였다. 고아지방대 졸업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J호텔 계약직으로 입사.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사진 속 유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최민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에이 어디서 본 얼굴인데.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낯설었지만 저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기억 저편 아주 깊숙한 곳에 묻어둔 불쾌한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한 느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흔한 얼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이례적인 행동과 연결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이 여자 계속 주시해. 강 회장이랑 무슨 관계인지 과거 행적까지 전부 알아내.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최민혁은 다시 한번 유진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서씨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다시 평창동 저택. 유진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려 주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누군지.
지훈의 물음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지, 동정 혹은 과거의 인연에 대한 부채감 때문일까?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의 저는 죽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가요?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세계가 바로 이 남자 강지훈을 통해 다시 그녀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회장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회장님이 주시는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유진의 날 선말에 지훈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억지로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멀리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정이 아니야. 그리고 널 내버려 둘 생각도 없어. 어젯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그의 말은 현실이었다. 술 취한 손님과의 시비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혼자인 그녀는 그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 호텔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본사에서 일해. 비서실 소속으로 간단한 행정 업무만 보면 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야. 네가 안전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줘. 지훈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권위와 배려가 절묘하게 섞인 교묘한 제안이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거절하고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은 늑대들 소굴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행복했던 과거와 끔찍한 비극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이 남자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한편 제2그룹 사무실에서는 최민혁이 유진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 10수년 전 라이벌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자신이 꾸몄던 공작.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로봇공학자 서정학 교수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관자놀이에 작은 흉터가 있는 어린 딸이 있었다. 최민혁의 입가에 차갑고 포식자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살아있었구나. 서정학 교수의 딸. 숨어있던 위협은 마침내 자신의 목표물을 인지했다. 제2그룹 본사 타워에서의 첫 출근 날. 서유진은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새처럼 느꼈다. 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사방이 유리로 된 이 거대한 건물은 그녀의 숨을 옥죄어 왔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회장 직속 부서인 전략기획실이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데이터 입력이나 문서 정리 같은 단순한 행정 보조 업무가 전부였다. 강지훈이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적인 배려라는 것을 유진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흐깃거리는 시선과 소공어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존재를 이야기했다. 회장님의 차를 타고 홀연히 나타난 여자. 하루아침에 본사 핵심 부서로 발령받은 낙하산. 혹자는 그녀를 회장에 숨겨진 여자라고 수군거렸고 혹자는 대단한 배경을 가졌을 것이라 추측했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과 편견을 묵묵히 견뎌냈다. 스스로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것만이 이 낯선 세계에서 버텨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매일 그녀의 업무 보고를 받았고 혹여나 그녀를 괴롭히는 직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하지만 그는 회사 내에서 유진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어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보호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이루어졌다. 밤이 깊어진 회장실.
지우는 홀로 남아 그의 비밀 정보팀이 재구성한 15년 전의 교통사고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정학 교수 일가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종결했지만 파일을 파고들수록 의문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첫째 가해자로 지목된 음주운전자는 사고 후 1년 만에 교도소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소 지병도 없던 건강한 남자였다. 둘째, 그에게는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그 빚이 누군가에 의해 전액 해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평생 막노동을 전전하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사고 발생 시점과 당시 J그룹의 프로젝트 연혁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서정학 교수가 사망한 직후 당시 J그룹의 경쟁사였던 태성 로보틱스가 획기적인 인공지능 제어 기술을 발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기술은 서 교수가 생전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핵심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그리고 몇 년 후 태성 로보틱스는 경영난을 이유로 J그룹의 헐값에 인수되었다. 그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그룹 내에서 입지를 굳힌 인물이 바로 최민혁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섬뜩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자 기술 탈취를 위한 추악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민혁이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민혁 역시 서유진의 존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의 곁에 나타난 그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강지훈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유진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었다. 강지훈의 의심을 바로 사게 될 테니까. 대신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했다. 교묘하고 비열하게 최민혁은 사람을 시켜 유진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곧 그녀가 자신의 빠듯한 월급을 쪼개 햇살 보육원이라는 작은 시설을 남몰래 후원하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일까? 그곳은 비극 이후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온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며칠 후 지역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햇살 보육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으로 원생들 집단 식중독 의심. 최민혁이 심어둔 부하 직원이 몰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육원 창고에 넣어두고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제보한 결과였다. 기사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보육원은 비난의 중심에 섰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관할 구청에서는 시설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확인한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곧바로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보육원 앞은 분노한 학부모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에게는 할머니와도 같았던 보육원 원장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강지훈의 세계에 다시 발을 들인 순간 그 불똥이 그녀가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튄 것이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 소식은 즉시 강지훈에게도 보고되었다. 유진의 신변을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던 경호팀으로부터의 보고였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지훈의 눈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그는 이 비열하고 추잡한 방식이 누구의 소행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최민혁. 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최민혁은 단순히 유진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비밀이나 경영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변질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시리에 빠져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장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무서운 소리지. 회사 그만두겠다고요. 회장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제발 저와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제가 회장님 옆에 나타났기 때문에. 유진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탓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건 너와 나를 향한 경고다. 내가 여기서 널 보내주면 그들은 다음번에 보육원이 아니라 바로 너를 공격할 거다. 정말 그걸 원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실행해. 첫째, 햇살 보육원 관련 부정적 언론 보도 전부 막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언론사를 찾아내서 그들이 다시는 펜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둘째, 우리 그룹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해서 보육원의 결백을 증명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거기까지 말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서재 안에 있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10년 전 최민혁 전무가 주도했던 태성 로보틱스 인수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해. 자금 흐름 인수 과정 당시 관련자들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최민혁이 던진 경고의 돌멩이는 그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것은 강지훈을 위협하기는커녕 그의 잠자던 분노를 완전히 깨워버렸다. 유진을 지키는 것을 넘어 최민혁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차가운 결심에 불을 지폈다.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햇살 보육원 사태가 있고 며칠 후 서유진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지훈의 대응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타블로이드 신문사는 제2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을 당해 존폐 위기에 놓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햇살 보육원은 오히려 제2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다. 모든 부정적인 기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제2그룹 위기에 처한 보육원에 온정의 손길과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채워졌다. 유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의 실체와 그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침묵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이 어둠 속에 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이다. 그녀를 겁주고 고립시키려 했던 최민혁의 비열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의 불씨를 지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결심을 굳힌 채 스스로 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호를 구걸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정의를 갈망하는 동반자였다. 돕고 싶어요. 결연한 그녀의 목소리에 서류를 보고 있던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마지못해 맺어졌던 관계는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견고한 동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저택 안쪽에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서고로 안내했다. 그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과거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는 조용히 기다렸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쥔 채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단편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사고가 있던 날, 아빠는 아침부터 굉장히 불안해 보이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서고의 정적을 깨뜨리기엔 충분했다. 누군가와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셨어요. 상대방을 초의 이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데이터 유출이라던가 비윤리적인 연구 제안 같은 단어들을 쓰셨죠. 아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치셨어요. 첫 번째 단서였다. 최 이사. 당시 태성 로보틱스에서 그 직함에 해당하는 인물은 최민혁 단 한 명이었다. 이것은 최민혁에게 명백한 범행 동기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에 아빠는 서재에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복사하셨어요. 제 생일 선물로 주셨던 작은 은색 로켓 모양의 USB였어요. 유진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아빠는 그 USB를 제게 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꼭 간직해야 한다고, 아무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다. 사라진 핵심 데이터의 행방.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의 일이에요. 정신이 흐릿했지만 똑똑히 기억나요. 구급대원이 아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부서진 우리 차 안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어요. 아빠의 서류 가방을요. 그는 우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그 남자의 손목에 독특한 모양의 문신이 있었어요. 유진은 기억나는 대로 남자의 인상착의와 손목에 있던 뱀 모양의 문신을 설명했다. 유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지우는 즉시 김비서를 통해 그의 비밀 정보팀을 소집했다. 그들은 J그룹의 정규 조직이 아닌 오직 지훈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림자 부대였다. 팀은 즉시 유진이 제공한 단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태성 로보틱스의 임원 명단에서 최 이사는 최민혁이 유일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어서 유진이 묘사한 인상착의와 문신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낡은 CCTV 영상과 과거 기업 해결사들의 기록을 대조한 끝에 마침내 한 인물을 특정해냈다. 박만식. 과거 기업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고 거액의 돈을 받는 것으로 유명했던 해결사. 그의 손목에는 유진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뱀 문신이 있었다. 그는 15년 전 서정학 교수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홀연히 잠적한 상태였다. 팀은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가 작은 항구 도시에서 낚시꾼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우는 변호사나 다른 직원을 보내는 대신 직접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가 도망치거나 혹은 최민혁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우는 김비서와 함께 박만식이 자주 나타난다는 한적한 방파제를 찾았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박만식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시오? 박만식 씨 맞으시죠? 15년 전 태성 로보틱스에서 의뢰받았던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훈의 나직한 목소리에 박만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낚싯대를 챙겨 자리를 뜨려 했다. 난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래우시지 않을 텐데요. 최민혁 이사가 당신 계좌로 입금한 거액의 돈, 그 돈의 출처부터 시작해볼까요? 김 비서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에는 박만식의 과거 계좌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박만식의 동공이 흔들렸다. 지우는 그를 힘으로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최민혁은 마무리가 깔끔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했던 음주운전 기사는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죠. 최민혁이 우리가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은 얼마나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우리에게 협조해서 증언하고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최민혁이 당신을 영원히 침묵시키기를 기다리든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리고 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유진의 최근 사진을 박만식의 눈앞에 내밀었다.
당신이 사고 현장에서 죽게 내버려 뒀던 그 아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진 속 유진의 맑은 눈동자를 본 순간 박만식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오랜 세월 그를 괴롭혀왔던 죄책감이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허물어뜨렸다. 결국 박만식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민혁의 지시로 서정학 교수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USB를 훔치려 했다는 것. 가벼운 접촉 사고를 위장하려 했지만 고용했던 운전자의 실수로 치명적인 사고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된 임무는 USB를 회수하는 것이었지만 아무리 차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까지. 최민혁은 USB를 찾지 못했다는 말에 길길이 날뛰었어. 하지만 교수가 죽었으니 데이터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빼돌렸던 자료들만 가지고 신기술을 발표한 거요. 핵심은 최민혁이 그토록 원했던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가 아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지호는 유진에게 박만식의 자백 내용을 전했다. 마침내 정의를 향한 거대한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최민혁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했어. 이제 남은 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증거물이야. 지우는 진지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유진아 아버지가 주셨던 그 로켓 모양 USB.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억나? 그의 질문에 유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나기 직전 아빠가 준 소중한 로켓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이 가장 아끼던 곰 인형의 등 쪽 꿰맨 부분을 뜯어 그 안에 숨겼던 기억. 그 곰 인형.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되찾아 지난 15년간 창고 상자 안에 고이 보관해왔던 과거의 유일한 흔적,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이 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녀의 손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서유진은 낡은 창고에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시간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수많은 상자들 사이를 헤치고 구석에 놓인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를 찾아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곰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모든 행복했던 유년 시절과 끔찍했던 비극이 동시에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등을 돌려 꿰매진 부분을 손톱으로 뜯어냈다. 거친 실밥이 끊어지고 그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손가락에 닿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 은색 로켓 모양의 USB였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는 듯. 단 기분의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택으로 돌아온 유진은 강지훈에게 USB를 건넸다. 지훈의 직속 기술팀이 즉시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디지털 기록을 깨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은 몇 시간 만에 잠겨있던 모든 파일을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단순한 로봇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정학 교수의 전 생애가 담긴 연구 일지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히든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존재했다. 폴더 안에는 최민혁이 서 교수를 압박하며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유진이 어렴풋이 들었던 그날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최민혁이 탈취한 기술을 이용해 태성 로보틱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과 내부 거래 장부였다. 서정학 교수는 사고를 당하기 전 이미 최민혁의 범죄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일을 확인한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것만으로도 최민혁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은 위험했다. 최민혁은 법조계에도 깊은 연주를 가지고 있었다. 증거를 제출해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혐의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어떤 변명도 방역도 불가능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제이그룹의 미래가 걸린 초대형 글로벌 AI 사업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였다. 그룹 내 AI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던 최민혁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탐욕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지우는 유진에게 계획의 전모를 설명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새롭게 개발된 알고리즘은 사실 서 교수의 USB 안에 있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버전이었다. 그들은 이 코드의 일부를 최민혁이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유출시킬 것이었다.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기술을 훔쳐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이 계획에서 유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우는 유진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하팀 행정 지원 담당으로 발령했다. 최민혁의 바로 눈앞에 그녀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최민혁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그를 초조하고 성급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할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유출될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유진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TF팀에 합류한 유진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선 속에서 일해야 했다. 특히 회의실에서 마주치는 최민혁의 시선은 뱀처럼 차갑고 끈질겼다. 그는 강지훈이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는 힘없는 여자애가 감히 자신의 프로젝트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향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계획대로 지훈의 기술팀은 프로젝트 내부 서버에 의도적인 보안 허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버 접속 기록에는 최민혁의 최측근 부하 직원이 프로메테스 알고리즘 핵심 파일을 외부로 복사해간 기록이 선명하게 남았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다. 훔친 코드를 손에 넣은 최민혁은 자신감에 넘쳤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그것을 분석하고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여 며칠 뒤에 있을 그룹 전체 임원회의에서 발표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차기 회장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강지훈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온 호박을 걷어찼다고 그는 비웃었다. 하지만 임원회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최민혁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강지훈은 너무나도 평온했고 복도를 마주칠 때마다 마주하는 서유진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결국 사람을 붙여 유진의 뒤를 밟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하는 유진이 매일 저녁 강지훈의 저택에 드나든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저들이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었다. 기껏해야 15년 전 사건에 대해 유진이 증언하는 것 정도일 거라 생각했다. 증인 하나 없는 힘없는 여자의 증언 따위는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짓뭉개 버릴 수 있었다. 그는 USB의 존재도 박만식이라는 증인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최민혁은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임원회의에서 강지훈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회장과 부하 직원인 서유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여 그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마침내 임원회의 전날 밤 강지훈의 서재에는 지훈과 유진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일 벌어질 모든 일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긴장감 대신 차분한 결의가 감돌았다. 지훈이 유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 준비됐어.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15년 전부터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함정은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자신이 사냥꾼이라 믿으며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J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타원형의 거대한 테이블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다. 강지훈의 특별 초청이라는 명목 아래 국내 유수의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까지 배석한 이례적인 회의였다. 어떤 것도 묻히거나 왜곡될 수 없도록 지훈이 깔아놓은 판이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속내를 읽을 수 없었다. 서유진은 다른 주니어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 뒤편 보조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과 차분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민혁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사회에 포진한 자신의 사람들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이 J그룹의 실질적인 왕좌에 오르는 대관식 날이 될 것이라 그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민혁은 본 안건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마치 대단한 비밀을 폭로하는 순교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 안개운을 논의하기에 앞서 저는 J그룹의 리더가 갖춰야 할 도덕적 책임감과 기업 윤리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최민혁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유진이 밤늦게 강지훈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 몇 장, 그리고 그녀가 J그룹에 입사하고 TF팀에 발령받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특혜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들이었다. 강지훈 회장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하 직원을 총애하고 불투명한 인사 조치를 통해 회사의 공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강지훈 회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민혁의 편에 선 임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선 강지훈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최민혁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도록 그저 조용히 내버려 두고 있었다. 자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본 안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자신과 자신의 팀이 개발해낸 획기적인 AI 알고리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기술이 가져올 J그룹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려보이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자신의 비전과 리더십을 한껏 과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발표를 마친 그는 프로젝트의 정원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는 공식적인 제안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최민혁의 파벌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최 전무. 실로 대단한 비전이군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기술은 당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훈은 턱짓으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역사 공부부터 시작해보죠. 최민혁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떠있던 스크린이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증거는 영상이었다. 초췌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박만식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사전 녹화된 증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15년 전 최민혁의 지시로 서정학 교수의 연구 데이터를 훔치려 했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의도된 절도가 치명적인 사고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고백이었다. 임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두 번째 증거는 자금 흐름도였다. 태성 로보틱스의 유령 회사에서 박만식과 음주운전 기세계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흔적이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은행 기록으로 스크린에 나타났다. 지훈의 정보팀이 밤낮으로 추적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최민혁이 방금 발표한 코드가, 다른 한쪽에는 유진이 가져온 은색 로켓 USB 안의 파일이 실시간으로 열렸다. 15년 전 서정학 교수가 직접 작성했던 원본 코드. 그의 디지털 서명과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두 코드는 사실상 동일했다. 곧이어 세계적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영상으로 등장해 USB 파일의 진위와 연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망연자실한 침묵을 가르며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USB에 담겨있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서정학 교수와 최민혁의 통화 내용이었다. 기술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는 최민혁의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는 히든 폴더에 있던 최민혁의 자금 횡령 계획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당신은 단순히 기술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어, 최민혁. 당신은 그 기술을 이용해 이 회사를 안에서부터 좀먹을 계획이었던 거야. 최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조작이야, 이건 음모라고 라며 버벅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를 지지하던 임원들은 경악과 공포에 질린 채 슬금슬금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고 있었다. 최민혁이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검찰 중앙수사부 소속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초혜민혁 씨, 팀을 이끄는 수사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교사,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저주와 부인을 외치는 최민혁의 모습, 그를 향해 터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웅성거리는 사람들. 강지훈은 자신이 일으킨 폭풍의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회의실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유진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교환 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너무나도 오래 지체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무겁고 숙연한 감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15년간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의 시대가 몰락하고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그룹 게이트는 강지훈의 빠르고 투명한 위기 대응 능력 아래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J그룹의 주가는 초반에 급락세를 딛고 서정학 AI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무한한 가능성 덕분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지훈은 폭풍의 뒷수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 최민혁의 잔재를 그룹 전체에서 도려내는 작업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단호했다. 부패한 임원들을 해임하고 투명한 윤리,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J그룹의 낡은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어 나갔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왔다. J그룹 본사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은 서유진의 손을 잡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숨은 직원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식으로 계승한 당당한 권리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J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동시에 15년간 묻혀있던 한 위대한 과학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훈은 15년 전 사건의 전말과 고 구서정학 교수가 J그룹의 핵심 기술에 기여한 공로를 세상에 공표했다. 이어서 그는 J그룹이 전액 출자하여 젊고 윤리적인 과학자들을 후원하는 서정학 미래 기술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이것은 사회적인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유진의 가족에게 바치는 공식적인 명예 회복 선언이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복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류를 위한 기술을 꿈꿨던 아버지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재단을 통해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이겨낸 자의 단단한 힘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마침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훈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 아니었다. 서서히 두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재에서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던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내가 더 빨리 널 찾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는 더 이상 J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여자에게 평생의 빚을 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아니야. 넌 내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날 찾아줬어. 우리는 서로를 찾아낸 거야.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최근의 시련들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 주었다. 1년 후 에필로그. 시간이 흘러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싹이 돋아났다. 세어정학 미래기술재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인재들이 모이는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유진은 단순히 재단의 상징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직접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어린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며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꽃피우고 있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던 과거의 유진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이끄는 J그룹 역시 윤리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양평의 별장을 찾았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별장은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있었다. 정원 한쪽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 두 사람은 15년 전 함께 묻었던 타임캡슐을 조심스럽게 파냈다. 낡은 상자 안에는 빛바랜 그림 한 장, 작은 장난감 로봇,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록이었다. 과거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야. 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고 깊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유진은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타임캡슐 속 사진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위로 눈부신 새벽의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었다.